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돈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때로는 욕심, 욕망, 과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성공한 투자자들의 모델을 보여줘도 닮아가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그 위대한 투자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또 그들의 생각을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돈의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돈의 공식이라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영어 제목. 영어 원제는 아니죠. 예. 이 책 제목에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영어 리처, 와이저, 해피어.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현명하게, 더 행복하게. 예. 근데 이 책 제목은 이제 돈의 공식으로 국내에는 번역이 되어 돈의 있죠. 공식. 예.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이 저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윌리엄 그린이라는 분인데 저널리스트라면서요. 예, 그 국내에는 이분 책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사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예전에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개정판인데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투자 분야에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저널리스트가 그 천재들의 실패,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회사. 예,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망한 회사죠. 그걸 쓴 이제 로저 로웬스타인, 워렌 버핏 위대한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버핏 평론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 출신 투자 칼럼니스트는 모건 하우젤이죠. 돈의 심리학 쓰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저널리스트는 그 제이슨 치바이크라고 그 원래 이제 지금 돌아가신 다니엘 커너만 그 행동경제학자의 창시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사실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죠. 국내 굉장히 이제 행동경제학 심리학 책의 고전에 반열에 오른 책인데 원래 이 책을 그 제이슨 치바이크랑 같이 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제이슨 치바이크 칼럼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내에서 쓴 책 중에 투자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신경경제학 방법론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굉장히 비운의 책이죠, 한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금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윌리엄 그린 정도가 국내에 번역됐던 그 미국의 인류 1급 투자 칼럼니스트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보통 그 투자 책들은 투자 전문가가 쓴 책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투자 전문가가 쓴 책은 그 사람 얘기밖에 못 듣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스트란 직업이,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기자 생활 하셨지만 남을 만나서 남한테 주워 듣고서 쓰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은 뭐냐면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책에 등장하는 투자의 그 일단은 구루급 투자자들, 소위 말해 구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급 투자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제 이 책의 구성을 할 때는 40명을 다 다른 게 아니라 존 템플턴 경이라든가 하워드 막스나 여러분들 아시는 찰리 먼거나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들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 섞었죠. 그렇지만 이 책에는 40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흔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투자 관련 서적 중에 최고급 호텔의 뷔페와 같은 책이다. 이게 40명을 우리한테 떠먹여주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한 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에 여기서 그 국내에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노마드 투자조합 그 서한이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었죠. 그 변현징 씨라고, 제가 보면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 두 명이서 같이 그 노마드 투자조합을 정말 다 연락해가지고 그 닉슬립이라는 사람들과 그 연락을 해가지고 책도 내고 굉장히 훌륭하게 책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닉슬립은 검색해 보시면 인터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파트너 자카리아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닉슬립 인터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스트리트에서 한 재작년에 그 책을 다뤘거든요. 저도 그때 이 사람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분들이 이제 13년간 펀드를 운영하면서 딱 10배 수익을 냈거든요. 10배.
예. 말이 10배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 책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널리스트, 투자 전문 저널리스트가 쓸 수 있는 최고 수준에 이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위대한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또 이 윌리엄 그린이라는 저자, 우리 하기에는 이제 이름이 좀 낯설긴 합니다만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기자였었으면 엄청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기자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네, 그래도 이상건 센터장님도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이게 안 됩니다. 이 주름을 정도까지 좀 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돈의 공식이라는 책 이야기로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복제라는 섹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버핏을 복제한 모니시 파브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인도 출신의 위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왜 복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사람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버핏 바예요. 한국에도 버핏 바가 많은데 모니시 파브라이가 뭐 본인이 쓴 책이 단도투자라는 책도 국내 번역되어 있고 버핏 바라기. 완전 뭐 속칭 그냥 바라고 그러죠. 근데 바를 넘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철저하게 다 베끼겠다는 입장이에요. 버핏의 삶 자체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 모니시 파브라이가 1964년생입니다. 본인 말로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IT 기업을 매각하는 데 $100만 확보해요. 이게 94년도의 일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 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살인 거죠, 나이가. 모니시 파브라가 지금 세계적인 투자로 인정받는데 이 사람이 투자를 시작한 게 30살이에요. 그럼 우리 빨리 안 해도 돼요. 30살인데 이 사람이 공항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피터 린치의 유명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게 되면서 재밌었던 거죠. 그쵸. 그러면서 버핏 책을 읽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이 이제 뭐 감화를 받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버핏이 뭐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버크셔 회장이 20살의 나이에 투자를 시작해 44년 동안 연평균 31%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 깜놀을 한 거죠. 이거 무슨 의미냐면 40년 동안 18배에 두 배씩 늘어난 거예요, 복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15%를 내가 연평균 내면 대략 5년에 한 번씩 내 돈이 2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억이 있으신데 내가 15% 수익을 올리면 연평균 5년 뒤에 2배. 4억이 되겠죠. 4억이 5년 뒤에 얼마 되죠? 8억이 되겠죠. 그럼 15년 뒤면 16억이 되고요. 딱 20년 하면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근데 버핏은 이걸 뭐냐면 40년 동안 18번 한 거예요. 2배씩 18번. 네, 18번. 산술적으로. 네. 이게 여러분들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왜냐하면 복리는 약간 기하급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투자 전문가 사람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봐야 알아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에 자주 나오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형, 한 20년 지나 보니까 복리 효과를 알겠어. 우리가 알던 거랑 느끼는 거랑 달랐어. 최준철 대표님이 회사가 요즘 잘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요즘 이제 막 돈 엄청나게 들어오기 전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느끼는 게 한 20년이 좀 넘으니까 복리가 이런 거였구라는 걸 체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시 파브라이는 걸 빨리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버핏이 이렇게 했는데 이 방식대로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가 $100만 가지고 10억 달러로 불리는 30년 게임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 사실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이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 이제 100억 달러로 해서 이제 30년 동안 게임을 하겠다. 복리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버핏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방법까지도. 그리고 이제 약간 중심부에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까지. 그 다음에 버핏이 사람을 사귀는 방식.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주위에 채워라.
그러니까 버핏의 얘기를 읽어보면 버핏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대목이 짧게 나와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아무리 누구래도 좋을 수만 없겠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거기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위를 채우는 이런 것들을 그렇죠. 모니시 파이브라인은 철저히 본인 말로는 이제 복제한다고 그러고요. 뭐 다른 말로는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해서 사실 모니지 파브라이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를 1200%를 냈죠. 18년 동안. 근데 S&P 500는 160% 났고 그걸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초과 수익을 낸 건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뻔뻔한 흉내쟁이입니다. 대놓고. 제 삶의 모든 것은 복제된 것입니다. 제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 철저하게 버핏을 복제합니다. 근데 모니시 파브라이는 지금도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유튜브에서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그쵸, 들을 수가 인터뷰에 많이 있는데 나오시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겸손의 이야기고 사실 워런 버핏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는 뭐 한 2, 3개월 좀 시간의 텀은 있습니다만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가 되기도 하고 워런 버핏의 삶도 굉장히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따라하기는 어렵죠. 그걸 따라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쵸. 두 가지는, 근데 버핏은, 이렇게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냥 물리학계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분야든지 그냥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80억 인구 중에 한 명.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거를 이제, 빚고 와서 니콜라스 탈렙, 블랙스완슨 니콜라스 탈렙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한테 적용해도 버핏 같은 한 마리 원숭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 내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버핏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레이엄 토드 빌의 그 출신들의 위대한 슈퍼스타 그러니까 슈퍼 투자자들이라는 유명한 정말 글이 있는데 그 증권 그 현명한 투자자 이제 부록으로 실려 있는 글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자기랑 같이 벤자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창시자 이제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 밑에서 같이 배운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 톰 랩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톰 랩이라는 사람이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회사 가서 네. 그 회사를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펀드 운용 회사를 네. 바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펀드도 저는 이렇게 ETF가 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 회사가 됐고 그다음에 월터 슐로스 이런 그다음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성공적인 투자가로 성공을 해요. 근데 종목상에 공통점이 없었어요. 종목들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산게 겹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버핏이 한 얘기죠. 우리는 종목상에 공통점은 없고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그치. 단지 가치와 가격에 집중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시 파브라이도 그걸 철저하게 했겠죠. 버핏이 접근하는 가격 가치들을 버핏보다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낮춰서 했겠죠, 이분도.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다뤘었거든요. 그 몇 주 전에 네.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 아. 그때도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이 네. 정말 힘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은 내가 정할 수가 없다. 그건 뭐 파는 사람이 내놓는 거니까. 그쵸. 예. 근데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가 밸류를 따져보고 내가 지불할 것인가. 예. 그 적정 가치는 내가 따져볼 수 있다. 이제 사실 그런 것만 배워도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은 그쵸 버핏에게 가장 큰 걸 또 물려받는 것 아닐까. 아, 그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 심리, 이 책에서 다 나와요. 모든 이 40명의 그 뛰어난 투자가들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성공 투자자가 되기 위한 인간의 인성이 한 가지가 나와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내심이에요. 끈기.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다 그 얘기예요. 네. 예? 끈기가 있어야 된다.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이런 인성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책은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골라내는 것보다는 그 인류 투자가들의 어떠한 그 삶의 태도와 기질과 인성을 보여주는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삶의 태도. 예, 기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버핏은 원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핏은 현재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인전기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근데 이 책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유명 펀드 매니저도 있고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젊은 투자가들도 있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삶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 책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마 저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을 보시려고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참 신기한 게 제 주변에도 뭐 이상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삶의 태도, 예. 인성, 기질이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짠돌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소심하고. 그렇고 예. 뭔가 좀 되게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예, 소심하고. 인성적으로도 예. 그렇고. 그런 분들이 좀 많죠. 소심하죠, 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용기인데요, 용기? 예, 예. 소심이랑 용기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용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용기라는 것은 기꺼이 혼자가 되려는 의지 같은 겁니다. 예, 나의 길을 가련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존 템플턴 경의 얘기가 나오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 투자가인데, 이 왜 혼자가 될 의지가 중요한가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진화적 역사 때문에 그런 거고, 짧게 얘기하면 이제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물속에 존재할 때 안전과 생존의 가능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이 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수가 모이게 되면 감정적 전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남들이 공포를 느끼면 같이 공포를 느끼게 되고 희열에 빠지면 나도 희열에 빠지게 되고 이제 공포와 탐욕을 오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 이 전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 혼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독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고독이 고독력? 그냥 왕따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남들 때문에 내가 강제로 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죠. 스스로 혼자가 되려는 의지죠. 버핏도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예. 버핏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존 템플턴 경 같은 경우에도 뉴욕을 떠나서 예. 이제 바하마로 가는 거죠. 뭐 텍스 헤븐이잖아요. 예. 그 섬. 그걸로 가서 거기서 사는데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심부를 떠나서 주변부로 간 다음에 내 투자 성과가 더 좋아졌다. 충분히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사고, 그 선택한 고독, 혼자가 되려는 의지, 외부와의 게임이 아닌 자기 내면의 게임을 하려는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 책에 잠깐 또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데이비스 다이너스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100년간 이제 보험주 투자로 유명한 투자 집안인데 지금 3대째 지금 공모 펀드예요, 미국에. 굉장히 훌륭한 펀드입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 굉장히 고생을 좀 하긴 했었지만 원래 이제 금융주를 좀 많이 투자하는 펀드였기 고생은 했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엔 훌륭한 펀드고 최근 성과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데이비스라고 3대째 이 가업이 투자인 집안인데 이 사람 얘기도 재밌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위대한 투자가였고 아버지도 위대한 투자가였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는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이코 같이 주주였었죠. 예. 그 주식 보험회사. 네, 워런 버핏이 인수한. 그렇죠. 거기 할아버지가 그 가치를 알아봤던 분이었으니까 네.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아들 3대째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위대한 투자가들의 공통으로 가진 성품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남들의 생각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밌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남들의 생각을 모르면 된다. 알 필요도 없다. 알 필요도 없다. 남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남들의 고독. 생각을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 외로움이랑 고독은 다른 거라 하더라고요. 예. 외로움은 이제 환경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죠. 투자자 역시 그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고.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예. 이제 대체로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일하시더라도 보통 혼자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크리스토퍼 데이비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자기 아버지의 평소의 일상은 굉장히 외로웠다. 방에 앉아서 자료 읽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런 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밖에서 봤을 때 외로워 보인 거지. 그 사람은 그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것만 보는 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보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러시면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외로운 게 편하대요. 좋은 거죠.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어울려서 팀 플레이 해야 되고 네네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뭐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또 사업가들이 많아요.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했던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게 되면 축구, 미식축구 이런 게 많고 이렇게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들을 보게 되면 혼자 하는 거 많아요. 낚시, 달리기. 바둑 뭐. 예.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달리기라든가 수영, 뭐 이런 취미들. 이쪽에 톰 게이너라는 그 마켈이라는 특수 보험회사를
투자가 있는데 제2의 버크셔라고 불리는 특수보험회사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가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범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분 이 책에도 이분 톰 게이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톰 게이너 지금 그 CEO 겸 CIO로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두 주인가 샀어요. 그 주식 그냥 이게 뭐 주가 전망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톰 게이너라는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분 인터뷰 같은 거 이거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분도 취미가 달리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기꺼이 혼자 가려는 의지. 예, 존 근데- 템플턴 경에게 근데 배울 수 사업으로 있는 성공하신 것이고. 분들은 그런 뭐 주장한 사람도 많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교 때 전교생이 알던 인물이었죠. 하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죠. 제 고독한 투자자와 또 사업가는 기질적으로 다르고. 네,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존 템플턴 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유명한 격언이 그거잖아요. 네,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사라. 네,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남들이 공포에 젖었을 때가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하세요. 근데 그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아유. 네, 그 얘기는 꼭 합니다. 그럼요. 그만큼 또 어려우니까 또 소수가 예. 돈은 버는 걸 테고요. 예, 또 나오는 게 이제 질문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예. 키워드인데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예. 들어가도 되나요? 뭘 사야 하나요? 예. 투자 대가들의 질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이제 이 투자 대가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음.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일단 세계는 불확실하다고 봐요. 세상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곳으로 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뭐 책 내용은 아니지만 티로 프라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운용사가 있죠. 그 회사를 이제 사실은 매각한 거예요. 이 창업자가 티로 프라이스고 소형주 투자자의 전설적인 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펀드를 매각했는데 그 회사를 사간 회사에서 티로 프라이스 이름을 계속 쓰면서 아예 회사 이름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그 회사에 이제 스몰캡 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펀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익률도 괜찮고 뭐 국내에는 그런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 티로 프라이스 쓴 책 중에 이제 투자가에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확고한 것은 없기에 자신의 판단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잉 확신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야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프랑스 투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 프랑스와 마리 보이치기라는 그 메트로폴 자산운용을 설립한 인물인데 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검색을 해보면 꽤 유명한 투자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겁니다.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이제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그러죠. 네. 그 명상록을 쓴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현자랍니다. 현자. 그러니까 그 이제 투자업계의 현자, 철학적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워드 막스예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이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물론 좋아하고 종종 또 한국 언론과 인터뷰도 하시고. 인터뷰도 잘하시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 유튜브 가면은 이분 인터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 비싸다고 예, 지금 약간 조심하라고 이제 글 써서 또 그 화제가 됐었죠. 네. 하워드 막스 메모라고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사실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걸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확실한 걸 찾죠. 어떤 걸 사야 돼? 지금 들어갈 때야.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걸 원하죠. 여러분들 뭐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독재는 이 확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무솔리니나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인간의 그 내재된 본성에는 인간은 확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예. 왜? 내가 어떤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걸 인간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걸 확언해 주는데 그 확언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서 뭐 제가 뭐 누구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터리 막 할 때 저는 정말 너무 그 당황했었어요. 저렇게 비싼 회비를 내면서 저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사람마다 판단 다를 수 판단다 있겠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삶이란 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내가 내일의 내 인생도 모르는 게 인간의 삶인데 저렇게 어떤 주식이
저렇게 확신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가?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예. 확신에 찬 말을 듣고자 듣고 한다는 싶어 거죠. 하죠. 본능적으로. 예. 이게 그 유튜브 세상에서도요. 썸네일 쓸 때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쓰는 거랑 예. 뭐뭐 합니다. 됩니다 쓰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회사 일에서 이제 이런 그 연금 같은 거 인터뷰 나가는 게 일이다 보니까 나가는데 제가 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썸네일엔 그냥 뭐 이거 그쵸. 하나 사서 모아라. 저는 절대 이거 하나 사서 모으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썸네일로 쓰는 예.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예. 템플턴 경도 여기서 펀드 가입할 때도요. 존 템플턴 경이 펀드도 5개 이상 나눠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전 펀드도 전 10개 이상 나눠서 해요. 왜냐면 전 존 템플턴 경보다 안목이 더 없기 때문에 전 2배로 나눠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건 센터장님이 출연했는데 이 두 종목을 당장 사세요. 이렇게 썸네일을 누가 붙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사례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의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가에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는데 이거는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량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낙관론이 많이 반영될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그것은 저렴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사는 것이야말로 투자로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며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쓰는 것은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다. 그래서 잠재적 투자처를 보고 던져야 할 본격적인 질문은 그것은 저렴한가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되어 있는 낙관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좋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도 엄청나게 오르고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과거 21년도 보다도 사람들이 증시에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전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에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전에 하도 그러니까 데여가지고 의심 속에서 오를 때가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다고 이제 합의가 되면 저희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20년, 21년도만 하더라도 정말 뭐 동네 카페, 식당, 공원 어디에서든 주식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더 오히려 사실은 불편한 현상인 건데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이죠,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옛날 한두 번 만났던 사람인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문자가 오거나. 근데 보통 그래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요즘 안 오세요. 요즘 안 오시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예.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예. 하나 같이 붙은 키워드가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예.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사실 계좌도 한번 좀 이런 걸 회복하려면 힘든데 예. 이건 어떻게 좀 마음에 관련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하워드 막스가 그 젊은 시절에 네. 불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무상,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예. 예,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음, 변화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 존재적인 형식인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빨리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때야 되는데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아마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또 너무 당연한 얘기. 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말씀이네라고 하실 텐데 그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예, 내일 주가 오를 것 같습니까? 앞으로 조방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조선방사원. 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심각한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법한 예, 심각한 상태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법한 뭐 주가가 크게 폭락하거나 이러더라도 그러니까 법한 취약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와 취약하지 않은 삶을 구성하는데 집중해라. 요건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하워드 막스 예,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취약하지 않은 자기 삶도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라. 내 인생도 마치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부처님, 공자님, 부처님, 우리 뭐 마호메트 예. 그 말씀 똑같아요. 성인 말씀인데.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를 피해라. 노다지의 꿈이 자신을 재앙의 가능성에 노출시키도록 주지 말라. 그러니까 대박의 꿈 꾸다가 큰 위험에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대화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던질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극대화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거죠. 불확실성을 섣불리 보지 말라. 그리고 부채와 레버리지 조심해라. 그리고 투자할 때 뭐 당연히 단기 실적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굳이 철학적으로 분류해 보게 되면 실용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이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시죠. 이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그때 지적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거의 그 분에 근접한 사고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현실주의자는 뭐냐면 이게 투자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안전마진 확보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겸손해야죠. 그리고 자기 부족함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삶의 태도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하나인 것처럼 사실 나의 계좌도 투자 자산도 그렇게 또 관리를 해야 하는, 왜 찰리 망고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죽을 곳을 알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처럼. 예.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저곳이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당장 또 눈에 보이는 기대되는 수익 때문에 그 위험성을 또 간과하게 되고.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인간이 투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하고 싶으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해라. 근데 단 투기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투기용 계좌가 잘 되든 안 되든 돈을 추가로 더 넣지 마라. 네. 그리고 투자형 계좌와 분리해라.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은 다 반대하는데 하시고 싶으시면 금액 정하셔서 계좌 분리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삶의 위안이 되신다면 큰 비중은 가치 투자를 하되 예. 아주 소액은 왜 이른바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타를 해야 한다면 그 소액으로만. 예. 그렇죠. 전체 운용 자산의 10에서 맥시멈 최대 20% 이내로 하셔야 그렇게 나요? 제 생각보다 좀 많은데. 1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까지는. 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잘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예.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단순과 정보력이에요. 예. 단순과 정보력. 어떻게 예. 보면은 이게 좀 상충되는 언어일 수도 있을 텐데. 예. 근데 특히 이제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정보의 양이 정말 많아집니다. 예. 요즘 뭐 유튜브만 봐도 이것저것 뭐 사라는 것도 많고 소개해 주는 것도 많고 예.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정보 과잉과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정보 쏠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가 기존에 믿는 신념 체계라든가 사고 방식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네. 그 정보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는 인지 부조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인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강해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오컴의 네. 면도날은 뭐냐면 14세기 수도사이자 철학자인 이제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그 내린 어떻게 보면 정의. 의사 결정 기준 같은 거죠.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훨씬 더 훌륭한 대안이 된다.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버핏 얘기도 하는 거죠. 버핏이 77년도에 자기가 그 사고 싶은 회사 그 투자의 기준을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장기 전망이 밝고, 세 번째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을 하고 매력적인 가격이어야 된다.
여기 또 장 이베르야르 옛날에 최준철 대표 여기서 한번 이 자리에서 가치 투자는 옳다는 책인데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책.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자가예요. 뭐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뭐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그런 거죠. 옛날에는 많은 변수를 가지고 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핵심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가 더 중요하다. 더 단순해진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윌 다노프라고 컨트라 무슨 펀드 운영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원래 피델러티라는 회사가 그 스타 펀드 매니저 시스템을 쓰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유명한 펀드가 있으면 계속 그 생각 오래 운용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윌 다노프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윌 다노프가 자기 투자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주식은 순이익을 따라간다.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아니면 안 쳐다보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엔 거죠. 실적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을 오커먼 맨도날처럼 단순화시켜낼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내가 일종의 걸음망처럼 이게 정보인지 소음인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걸러낼 수 있는 걸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그물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물망이 복잡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그물망으로 쓸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단순화된 아이디어의 기준이 있는 거죠. 다 이 투자가들은. 그리고 계속 그걸 이렇게 계산시켜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에 조앤 글린블라트라고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네. 이 사람이 이제 고담 캐피탈을 운영해가지고 거의 연평균 40% 내가지고 펀드 나중에 청산했지만 거의 800배 넘게 수익을 냈어요. 지금도 이 조앤 글린블라트가 운영하는 ETF가 있어요. 저는 잠시 샀다 팔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S&P 500 중에 그 약간 이제 저평가된 걸 더 많이 비중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조앤 글린블라트가 딱 고담 그 원래 했던 이름이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람 운영했던 회사가 고담 캐피탈이거든요. 헤지펀드가 배트맨 그러니까 고담. 조앤 그린블라트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PER, 주가 수익 배율이 낮은 회사. 낮은 거꾸로 얘기하면 잘 버는데 이닝 월드 어닝 일드라고 그러나 그게 높은 회사. 네. 주식 수익률이 높은 회사. 그러니까 퍼가 낮은 회사 반대로 그런 회사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상위 1등부터 30등까지를 사고 매년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성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걸 마법 공식이라고 네. 만든 분이죠. 근데 이분도 그 얘기는 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접 투자 개인이 잘할 수 있느냐,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엔 소수기 때문에 대다수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뭘 추천하겠어요? 가장 단순한,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투자 상품. 인덱스 펀드죠. 세계에서 가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천하는 거죠. 일종의 그 정량적으로 좀 걸러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퀀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엘 그린블라트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예. 장마리 이베이아르 그리고 아까 윌 하노스요? 윌 다노프요. 다노프 네.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 핵심적인 인물은 8명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면 메인이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소스나 곁다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곁다리도 세계적인 투자가들인데 원체 이제 센 사람들 한 8명. 7명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끼워 넣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책 초반에 투자 관련서 중에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최고급 호텔 뷔페와 같은 투자책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그 메인 디시는 8명, 네. 사이드까지 하면 40명의 근데 그 사이드가 만만치 않죠. 대단합니다. 그 그 위대한 만만치 투자자들을 않죠. 만날 예. 수 있는 돈의 공식이라는 책을 예. 같이 현재 읽어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게 사실 그 매력적인 가격, 저렴한 가격에 예. 잘 사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과연 이것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앤 글렌블라트 이제 얘기를 인용하죠. 뭐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책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개별 주식을 고를 때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거는 불붙은 성량으로 다이너마이트 공장에 뛰어가는 거와 똑같다. 근데 그게 예. 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앤 글린블라트가 하는 얘기는 대다수는 이 시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질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펀드라는 게 그냥 여러분도 단순하게 그냥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투자 대가들도 다 시장을 초과내는 수익을 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초과 수익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인가가 많은 사람들이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인덱스 펀드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 그럼 나는 인덱스 펀드 해야 돼, 뮤추얼 펀드 해야 돼, 개별 종목 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개인 투자 다 하면 되죠. 왜 고민하세요? 섞어서. 왜 저희 인덱스도 하고요. 뭐 뮤추얼 펀드 좋은 거 있으면 하시고 ETF도 하시고 개별 종목도 좋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되죠. 개인들은 개인이 좋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 매니저면 펀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시장이 지금 아무리 고평가되어 있고 이 주식이 비싸 보여도 네. 고객들의 돈이 들어오면 어쩔 그럼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시장이 아무리 저렴해도 고객들이 돈을 찾아 나가면 이거 팔아서 내줘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또 견딜 수 그럴 있는 필요가- 힘이 있고 예, 또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또 자기의 실력이 되는 만큼 개별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또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좀 보면서 그 비중을 결정해도 맞춰 나갈 수도 되고요. 있는 훨씬 유연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도 좋은 키워드가 나옵니다. 습관과 수집. 예, 사실 결국에는 이 돈의 공식에서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도 이상건 센터장님이 설명해 네. 주신 것처럼 삶의 태도, 예, 인성, 기질 이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예. 사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나오는 인물이 중에 하나가 톰 게이너입니다. 톰 게이너.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마켈이라는 특수 보험회사에 오랜 동안 CEO를 했고 이것도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를 벤치마킹해서 보험회사 투자론 회사인데 네. 버크셔 해더웨이가 한 22%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마켈은. 연평균 수익률. 예, 마켈은 한 15%는 좀 넘습니다. 네. 그 운용하는 이제 톰 게이너라는 사람인데 버핏이 한때 후계자로 삼았다 후보로 올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오랜 대주주였잖아요, 버핏이. 그때 이사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톰 게이너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좀 평범해서 딴 워렌 버핏 책 읽으면 너무 넘사벽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근데 이제 톰 게이너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 투자도 삶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반복이다. 반복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그러니까 톰 게이너는 매일 아침 30분을 달리고 매일 체중계를 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복리에 대한 신봉자인데 하루 작은 것이 쌓이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 이점이 쌓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소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나는 추구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나요?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핵심은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겁니다. 일주일에 차영원씩 10년을 읽으면 뭔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게 발이 아파서 이제 달리기를 못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옛날 많이 봤던 달리기를 못 하면서도 그 달리기 관련 그 유튜브가 있었는데 매일 뛰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매일 30분씩. 네. 1년을 뛰면 변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변해요. 그죠? 저도 못하지만 체력이 매일 영어 올라오는 단어 게. 10개씩 외우면 뭔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소하고 점진적이면서 축적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방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 통계나 같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자기 코스대로 갑니다. 이탈이 없겠죠. 그냥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든 투자 철학도 자기가 정해진 대로 가고 이렇게 하겠죠, 이 사람들이. 꾸준히 오래 길게 축적해 가는 것 예. 반복하면서
어렵죠.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큰 핵심이고 제일 어렵고요. 어렵죠. 예,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쵸.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네, 맞아요. 3일만 하고 말고 딱 그러니까 또 다 그게 들어오는 평범한 거예요. 건데. 여기에 뭐냐면 끈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예. 끈기. 예. 근데 톰 게이너가 아까 한 말, 복리효과, 그러니까 하루라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 예. 어떻게 보면 찰리 먼거가 한 말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쵸. 뭐 찰리 먼거 얘기했죠. 어제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침에 거죠. 일어났을 때보다 예. 잠들 때 조금 더 현명해진 하루를 살아라. 예. 이 책에서도 한 챕터에 그 찰리 먼거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죠. 이제 그쵸. 이분이 이제 그 쓴 오판의 심리학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찰리 먼건 뭐 이 프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찰리 먼거를 다 아실 거고 책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별명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심리학자잖아요. 심리학을 독학을 해서 거의 심리학자 수준까지 올랐던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심리학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나는 찰리 먼거죠. 그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찰리 먼거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일단 멘탈 트릭인 거죠.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끔찍한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끔찍한 결과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서 요걸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거 안 하게 되죠. 예, 그걸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예를 인도 요즘 인도가 잘 나가지만 뭐 인도가 되게 어려울 때 누가 인도라는 나라를 어떻게 도울지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인도를 어떻게 도와줘야 이렇게 접근하는데 찰리 먼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인도라는 나라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뭘 도와줘야 될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1986년도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에서 했던 졸업식 연설, 여기서 뒤집어 생각하기라는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딱 졸업생들한테 이제 먼거가 이런 거죠. 미래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그러나요? 네. 야망을 가잖아. 이런 얘기를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먼거가 연설한 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비참한 삶으로 향하는 처방전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신뢰를 주지 못한 행동을 해라. 타협을 피하는 행동을 해라. 분노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라. 복수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해라. 화학약품, 마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라. 알코올에 중독되는 삶을 살아라. 교만하게 기존의 믿음을 고수해라. 예? 삶의 싸움터에서 불운을 맛보고 끝내 포기해라. 그러니까 다 거꾸로 뒤집어서 예. 이야기를 한 이렇게 거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거와 반대로 가라. 이게 이제 찰리 먼거의 역기법. 예. 네, 그래서 멘탈 이제 찰리 먼거식으로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근사해질까, 더 멋있어질까라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해질까. 즉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해질까. 그 반대로 먼저 물어라.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못 타거든요. 그게 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근데 오토바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쪽 왜 어릴 적에는 타보고 싶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오토바이 타다가 큰 사고 난 고등학생 선배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또 시도하지 않게 됐고,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보면 화제가 되는 영상이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끔찍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스턴트맨들이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갑자기 골목길 빠져나가다가 차에 치일 수 있는 확률, 어떤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에 도입해야 된다는 이제 댓글도 있습니다만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찰리 먼거식 접근 방법이죠. 아주 전형적인. 예. 근데 그렇게 딱 보고 배우면 확실히 그 길은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왜 단타 열심히 하고 뭐 레버리지 많이 쓰고 한탕으로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 거 보면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뭐 KBS에서도 했고 그런 그 투기꾼들의 좀 말로를 좀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사실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류 투자가들의 사고법은 성공을 지향하지 않아요. 실패를 피하는 걸 지향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안전하게 오래. 그래서 뭐냐면 장기 지속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장기 지속성을 내가 담보해야만 그 초반에 모니시 파브라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 투자가들은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해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투자의 목표에 대해서는 뭐 이 책에서 나오지만 존 템플턴 경이 정의한 거예요. 투자의 목표란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려면 중간에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치명타를 입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치명타를 입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예, 당연히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게끔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크게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리스크를 계산하기보다는 그쵸. 항상 이제 왜 업사이드, 상승열에 그럼요. 올라갈 부분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 그 인간이라는 게 뭐 제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뭐 신경경제학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인간은 기대 심리가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실제로 그 실현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이라든가 이 투기적인 행동들이 기대감이 높을 때 그들을 잘 못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복권 추첨하기 직전까지가 제일 행복해요. 예. 어차피 꽝 되더라도 그 기분을 또 찾아가는 거죠. 예. 근데 그 감정 상태가 이 마약 중독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마약 중독이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돈의 공식이라는 책. 사실은 이 안에서 40명의 위대한 투자자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이거는 이상건 센터장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확률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명료합니다. 예. 모든 것은 확률일 뿐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론적 사고, 확률론적 사고를 투자자들의 사고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좋은 펀드나 인덱스에 적립식 하시는 거예요. 적립식을 하시면 내가 고민할 거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확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요즘같이 정보가 과잉이 되면서 그 과잉 정보를 그러니까 발신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잘못된 확신을 자기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서 어떤 확신을 파는 것은 제 생각엔 거대한 지적인 사기에 가깝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실제로 범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의 세계를 확실한 세계처럼 포장하는. 파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지적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투자 시장에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거 확실해. 네. 내 말만 믿어. 이거 확실하다니까라고 막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오히려 나중에 더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세상에 확실한 거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뿐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80년대, 7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이 하는 거, 칼 포퍼라고 영국의 과학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반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증을 못하게끔 상대방이 하는 것은 그건 이데올로기나 종교지, 그거는 과학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막는 중요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의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미국의 인류 투자 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또 종목을 하잖아요. 종목이 만장일치가 되면 그 종목 오히려 안 삽니다. 근데 예. 오늘 다룬 책의 제목이 돈의 공식인데요. 공식.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출판사가 쓴 제목. 원저는 리처, 와이저,
해피어. 예. 조금 더 부유하게, 더 현명하게, 더 행복하게. 예. 조금 더 나은 삶.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책 한 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또 우리에게 예. 선물을 해주는 거죠. 오늘 별책부록도 유익했습니다. 윌리엄 그린이 쓴 돈의 공식이라는 책을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